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절벽 끝자락. 지영이 정분이의 휠체어를 멈춰 세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어머님, 그 땅 문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분이의 등골에 소름이 돋습니다. 뒤를 돌아보려 하지만 휠체어가 가로막고 있죠.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마라.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제이한테만 다 물려주려고 했죠? 지영의 발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휠체어 뒤쪽을 향해 안 돼! 정분이의 비명이 겨울바람에 흩어집니다. 순간 휠체어가 앞으로 기울며 절벽 아래로 향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집어삼키고 죽음의 문턱에서 정분이는 떠올립니다. 젊은 시절 해녀였던 자신을 본능적으로 팔을 움직이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기적처럼 스티로폼 부표를 붙잡습니다. 며느리가 밀었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리는 정분이 그녀를 구한 해녀 부부의 눈이 경악으로 커집니다. 살아남은 것은 기적. 하지만 이제 복수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작은 어촌 마을.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 오래된 집에서 74세의 정분이는 홀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째.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바닷바람이 그 허전함을 조금씩 달래주곤 했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후로는 휠체어가 정분이의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서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매일 아침 휠체어를 타고 마당으로 나가 해돋이를 보는 것이 정분이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곤 했죠.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들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5세의 민수는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몇 달 전 시골로 내려왔죠.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했지만 정분이는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지영이는 어디 갔니? 정분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서지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민수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아, 제이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갔어요. 요즘 시골 생활이 답답한가 봐요. 자꾸 도시가 그립다고. 민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분이는 며느리의 불만을 익히 알고 있었죠. 38배 지영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지영에게 이 작은 어촌은 감옥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오후가 되자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10살 손자 제이를 데리고 말이죠. 제이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제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정분이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만 보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영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 등기부등본이나 땅 문서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요즘은 다 전산화해 두는 게 좋다던데. 정분이는 수저를 놓으며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의구심이 어렸죠. 그런 건 왜 물어보니? 아니, 그냥. 요즘 시골도 개발붐이 불고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분이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집과
땅은 정분이가 가진 전부였죠. 특히 해안가 쪽 땅은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정분이의 단호한 대답에 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정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과 땅의 모든 문서가 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마당으로 나가려는데 부엌에서 지영과 민수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머니 아직 정정하셔. 정정하긴 뭐가 정정해. 휠체어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우리가 돌봐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정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듣게 된 것이죠. 하지만 모른 척하고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분이는 오랜 친구인 김 여사를 만나러 마을회관에 갔습니다. 김 여사는 정분이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분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며느리가 잘해주니? 정분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정분이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챘죠.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정 여사네 해안가 땅 말이야. 거기 리조트 개발 들어간다는 소문 들었어? 정말? 그럼 보상금이 엄청나겠네. 최소 수십억은 될 거야. 정 여사 이제 부자 되는 거지. 정분이는 놀라서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여사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죠. 분이야, 이거 사실이야? 나도 처음 듣는 소리야. 하지만 이 대화를 우연히 듣고 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지영이었죠. 마을회관 입구에서 정분이를 기다리던 지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수십억이라는 금액에 지영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평소와 달리 정분이에게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천천히 가요. 정분이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낯설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휠체어를 밀며 능청스럽게 물었죠. 어머님, 혹시 해안가 쪽 땅 있으시죠? 거기 경치가 참 좋던데. 응, 있지. 내 시아버지가 물려준 땅이야. 그래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 좋은 땅을 가지고 계시다니. 지영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분이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어쩌면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다시 한번 서랍장 속 서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정분이의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한 눈빛, 수십억이라는 금액,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산. 이 모든 것이 뒤엉켜 정분이를 괴롭혔죠. 새벽 3시 정분이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살며시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지영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지영은 장롱과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땅 문서를 찾는 것 같았죠. 정분이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서류 봉투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든 척했죠. 얼마 후 지영이 정분이의 방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지영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서류 봉투를 베개 밑에서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땅 문서, 집 등기부등본,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지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정분이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바닷가 산책이라도 가실래요?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복지관 차량이 와. 혼자 갈 수 있어. 지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죠. 정분이가 읍내로 떠난 후 지영은 민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 좀 청소하자.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갑자기 왜?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뭐가 나빠. 당신은 정말 효자네. 지영의 비꼬는 말투에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은 정분이의 방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죠. 옷장, 서랍장, 침대 밑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찾던 서류는 없었습니다. 한편 정분이는 읍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박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변호사님, 제 재산 관련해서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정분이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 해안가 땅이 정말 다 정 여사님 소유시군요. 최근 이 일대 개발 소식 들으셨죠? 보상금이 상당할 겁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혹시 제가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작성하실 수도 있고 가족과 상의 후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 재산 갈등으로 가족 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더했죠. 혹시 이 서류들을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집에 두기가 불안해서요. 물론입니다. 금고에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정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계속 정분이를 향하고 있었죠. 어머님, 읍내는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그날 저녁 민수가 이상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우리 집 땅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정분이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정 여사님, 개발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안가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지영이 불쑥 끼어들었죠. 어머님, 좋은 기회잖아요. 꼭 만나보셔야 해요.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팔 생각 없어요. 남편이 물려준 땅인데 함부로 팔 수 없죠. 이장이 돌아간 후 지영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민수를 방으로 불러 속삭였죠. 당신 어머니 정말 고집불통이네. 수십억짜리 땅을 그냥 썩히고 있어. 엄마 마음이니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잖아. 당신은 정말 한심해. 우리가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민수는 아내의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시에서 실패한 사업 때문에 진 빚이 아직도 수억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마을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정분이 몰래 땅값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정 여사님 땅이요? 그거 최소 50억은 됩니다. 개발 확정되면 100억도 가능해요. 지영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춤을 췄습니다. 50억, 100억. 그 돈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서울에 빌딩도 살 수 있고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인터넷으로 법률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노인 재산 상속, 법정 상속인 권리, 치매 노인 재산 관리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며 정보를 수집했죠. 그러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된다. 지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분이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친절했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깨끗하게 정돈된 방, 심지어 휠체어도 매일 닦아주었습니다. 지영아, 요즘 너무 수고가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하지만 정분이는 지영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죠.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지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야. 어느 날 오후 정분이는 손자 제이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땅 얘기만 해요. 맨날 아빠랑 싸워요. 그래, 무슨 얘기 하던데? 엄마가 할머니 땅 팔아서 서울 가자고 해요.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된다고. 정분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지영의 본심이 이제 확실해졌죠. 그날 밤 정분이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재산의 대부분을 제이에게 물려주고 민수와 지영에게는 최소한만 남기기로 했죠. 하지만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분이가 다시 읍내로 나가려고 하자 지영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또 어디 가세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가야 해. 정기 검진 날이야.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지영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정분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정분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복지관 차량에 올랐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분이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죠.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며느리에게는 거의 남기지 않으시는군요. 네, 이게 제 뜻입니다. 제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해 주세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정분이는 마을회관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죠. 서지영이가 어제 또 부동산에 갔더라. 시어머니 땅 얼마나 되는지 계속 물어본다더군. 그 며느리 좀 이상해.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생각이나 하고. 조심해야겠네. 요즘 폐륜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 정분이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영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분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지영과 한 지붕 아래 있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집에 도착하니 지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그런데 이상하네요. 병원에 전화해보니 오늘 어머님 예약이 없다고 하던데요?
정분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영이 확인까지 했다니. 이제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죠. 다른 병원에 갔어. 새로운 곳에서 검사받고 싶어서. 지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뭔가 숨기시는 게 있으신 것 같네. 그날 저녁 지영은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받게 하자.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셔. 무슨 소리야? 엄마는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몰래 돌아다녀? 분명 뭔가 있어. 민수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이상해진 걸까 싶었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동해의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죠. 정분이는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지영은 약 한 번 사다 주지 않았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영이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어색하게 걸려 있었죠.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랜만에 바닷가 산책이나 가실래요?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정분이는 의아했습니다. 며칠 동안 차갑게 굴던 며느리가 갑자기 산책을 제안하다니. 하지만 방 안에만 있기도 답답했고 바다를 보고 싶기도 했죠. 그래, 나가자. 오랜만에 바다 바람이나 쐬고 싶네. 지영은 정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제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상태였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안 절벽으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정분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영아, 여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자.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서 보는 경치가 제일 좋다고 들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휠체어는 점점 절벽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로는 수십 미터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었고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죠. 정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그만 돌아가자. 무서워. 하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휠체어를 절벽 끝자락에 세웠죠. 그리고 정분이의 뒤로 돌아가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바다 한번 보세요. 정말 시원하죠? 순간 정분이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그 땅 문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니? 갑자기 왜? 시간 없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디 숨겨놨어요? 정분이는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휠체어 때문에 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죠.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마라.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몰래 유언장 쓰고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려고 했죠? 제이한테만 다 물려주려고. 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지영이 비웃듯 말을 이었죠. 박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다 들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모셨는데. 그건 내가 나를 돈으로만 보니까. 그래서요? 그럼 저희는 그냥 빈손으로 쫓겨나란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서 죽으란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분이는 공포에 떨며 간신히 말했죠. 지영아, 진정해. 다시 얘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늦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순간 지영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휠체어 뒤쪽을 발로 밀었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앞으로 기울면서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정분이의 비명이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휠체어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정분이의 몸도 함께 추락했죠.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지영은 절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센 파도에 휠체어만 둥둥 떠다닐 뿐 정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지영은 태연하게 돌아섰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무릎에 흙을 묻혔죠. 그리고 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민수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어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절벽에서. 지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수는 급하게 절벽으로 달려갔죠. 지영이 뒤따라가며 설명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제가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어머니가 혼자 휠체어를 움직이셨어요. 절벽 가까이 가시길래 말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퀴가 돌에 걸려서. 민수는 절벽 아래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죠. 당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해경이 출동했지만 정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셌고 조류가 빨라서 수색이 어려웠죠. 휠체어만 바위에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분이 맞습니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찰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목격자는 없습니까? 아니요, 저희 둘뿐이었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라. 경찰은 사고로 결론 지었습니다. 지영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다른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으니까요. 민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지영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정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정 여사가 그렇게 가다니. 참 좋은 분이었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자책하겠어. 같이 있었는데 못 구했으니.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지영이가 평소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더니 갑자기 산책을 갔다고? 이상해. 장례식은 시신 없이 치러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죠. 제이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정말 안 돌아와? 응. 할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지영은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분이의 재산은 모두 민수의 것이 될 터였죠. 그리고 민수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지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벌써? 좀 더 있다가 하자. 그래도 서류 같은 건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재산 관련 서류도 있을 거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분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땅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어디 있을 텐데. 지영은 초조해졌습니다. 설마 정분이가 다른 곳에 숨겨놨을까 싶었죠.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가 박 변호사님한테 뭔가 맡겨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면 찾을 방법이 있었죠. 다음 날 민수와 지영은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정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서류를 꺼냈죠. 정 여사님이 맡기신 서류입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봉인된 봉투를 건넸죠. 네, 최근에 작성하셨습니다. 정 여사님이 돌아가시면 개봉하라고 하셨죠. 지영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자신을 제외한 유언장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들 강민수에게 상속한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분이가 유언장을 바꿨던 모양이었죠.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 정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재산은 민수에게 돌아갔고 그것은 곧 지영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과 땅은 팔 수 없고 제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팔 수 없다니. 그럼 당장 현금화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죠.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정분이는 숨을 쉴 수 없었죠.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해녀로 일했던 때가 있었죠. 비록 오래되었지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정분이는 필사적으로 팔을 움직였습니다. 다리는 마비되어 쓸 수 없었지만 팔 힘만으로라도 살아남으려 몸부림쳤죠. 그때 파도에 떠밀려온 스티로폼 부표가 손에 잡혔습니다. 정분이는 온 힘을 다해 부표를 붙잡았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분이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람이 떠 있어. 빨리 끌어올려. 작은 어선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늙은 해녀 부부가 조업을 나왔다가 정분이를 발견한 것이었죠. 남편 최 선장과 아내 순자 씨는 재빨리 정분이를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빨리 섬으로 가자. 최 선장은 근처 무인도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정분이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부부가 조업 중 쉬어가는 임시 거처였죠. 순자 씨는 정분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감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바다에 빠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래? 정분이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밀었어. 순자 씨와 최 선장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밀었다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며칠이 지나서야 정분이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순자 씨가 끓여준 따뜻한 죽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했죠. 정신이 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천만에요. 그런데 정말 며느리가 밀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정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재산 때문에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순자 씨는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년이 다 있나?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정분이가 말렸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제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최 선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몸을 추스르세요. 우리 부부 외에는 아무도 이 섬에 오지 않으니까 안전할 겁니다. 정분이는 그렇게 무인도의 오두막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 부부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음식과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었죠. 정분이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최 선장이 만들어준 목발로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정분이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밀던 순간 그 차가운 눈빛, 발로 휠체어를 차던 감촉까지 모두 생생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냥 죽을 순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겠어. 어느 날 순자 씨가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정분이의 장례식 소식이 실려 있었죠. 보세요. 실종으로 처리됐네요. 장례식도 치렀고요. 정분이는 자신의 영정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군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순자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며느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은밀히 정보를 수집했죠. 며칠 후 순자 씨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벌써 재산 정리를 시작했대요. 땅을 팔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더군요. 정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며느리가 젊은 남자와 만나고 있대요. 식당 직원인가 뭔가. 정분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의 본색이 이제야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아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불쌍하게도 아직 슬픔에 빠져 있대요. 어머니를 잃은 충격이 크신가 봐요. 정분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아들이 고통받는 것이 마음 아팠죠. 하지만 지금 나타나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분이는 그동안 계획을 세웠죠. 단순히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최 선장님, 혹시 그날 절벽 근처에서 뭔가 발견하신 거 없나요? 최 선장이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날 절벽 아래 바위 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최 선장은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방수 케이스에 들어있던 건데 뭔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었어요. 정분이는 놀랐습니다. 혹시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노트북을 가져와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절벽 근처에 설치된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의 메모리였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날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영이 정분이의 휠체어를 밀어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눈물을 흘렸죠. 드디어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정분이는 바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준비가 필요했죠. 지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순자 씨,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외모를 좀 바꾸고 싶어요. 순자 씨는 정분이의 머리를 잘라주고 염색을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옷도 구해왔죠. 거울을 본 정분이는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이제 알아보기 힘들겠네요. 정분이는 목발 대신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천천히 걸을 수는 있었죠. 그리고 말투도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투리를 버리고 표준어를 쓰기로 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정분이는 완벽하게 변신했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도시로 가서 준비를 하기로 했죠. 순자 씨, 최 선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정 여사님이 무사하신 게 다행이죠. 조심해서 가세요. 정분이는 작은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정분이는 도시로 향했죠. 그곳에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의 도움으로
임시 신분증도 만들었죠. 이름은 김희선.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온 교포라는 설정이었습니다. 정분이는 먼저 지영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지영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젊은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불쌍한 내 아들. 정분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근처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죠. 정분이는 순자 씨 부부에게 빌린 돈과 숨겨둔 비상금으로 그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건물주로서 지영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의 새 주인입니다.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지영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정분이를 알아보지 못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군요. 네, 이 식당이 잘 되는 것 같아서 투자차 건물을 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지영과 악수를 했습니다. 지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정분이의 복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정분이가 사라진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죠. 지영은 정분이의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비록 땅을 당장 팔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그 돈으로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지점까지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역대 최고예요. 지영이 장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죠. 그래, 잘 됐네. 민수는 어머니를 잃은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모든 것을 관리했죠. 당신은 왜 맨날 술만 마셔? 어머니도 이런 모습 보면 싫어하실 거야. 어머니 얘기하지 마. 내가 그날 같이 갔어야 했는데. 민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보낸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죠. 지영은 그런 민수를 보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민수가 무너질수록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쉬웠으니까요. 어느 날 지영은 중요한 서류를 들고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것 좀 서명해줘. 대출 연장 서류야. 또 대출? 우리 빚이 얼마나 되는데. 걱정 마. 다 계획이 있어. 1년만 더 있으면 땅도 팔 수 있잖아. 민수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대출 서류가 아니라 재산권 이전 동의서였죠. 지영은 교묘하게 민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젊은 요리사 태준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태준은 28살의 잘생긴 청년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직원이었지만 어느새 지영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영 씨,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태준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남편은 통 도움이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은 민수 몰래 자주 만났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은 후에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죠. 민수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할머니를 잃은 후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죠. 어느 날 제이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사고였어? 지영이 깜짝 놀라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사고지. 그날 엄마가 할머니랑 같이 갔잖아. 왜 못 구했어? 그건...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이의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죠. 하지만 이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 안 돼. 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영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큰 식당이 되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식당 매출의 상당 부분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죠. 태준 씨, 이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한 거예요. 지영은 태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만간 정리할 거예요.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요. 태준은 씩 웃으며 지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 김희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분이었죠. 1년 동안 지영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사업이 잘 되시는 것 같네요.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정분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어요. 사업 제안이요? 정분이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식당을 제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요즘 자금이 필요했던 터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세보다 2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데요? 모든 운영권을 저에게 넘기셔야 하고 기존 직원들은 모두 해고하셔야 합니다. 지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그 돈이면 서울에 더 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좋아요. 계약하죠. 정분이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정분이는 지영의 불법 행위들을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세금 포탈, 횡령, 불륜 등 모든 증거를 모았죠. 그리고 민수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영과 태준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죠. 이게 뭐야? 너희 둘이 왜? 어머, 민수 씨. 이건 오해예요. 태준이 변명했지만 민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영,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지영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래, 맞아. 난 태준 씨를 사랑해.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이제 아내마저 배신했다니. 그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그 순간 정분이는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모든 준비가 끝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이혼 서류를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위자료는 안 줄 거야.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줘야 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민수는 넋이 나간 상태로 서명했습니다. 제2의 양육권도 포기했죠. 모든 것을 잃은 민수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지영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죠. 정분이의 재산, 성공한 사업, 젊은 연인까지. 하지만 지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정분이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죠. 지영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고 손자를 되찾고 무엇보다 지영에게 진정한 벌을 내릴 때가 왔다고. 정분이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선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때였습니다. 식당 인수 계약이 완료되었고 지영은 거액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했죠. 태준 씨,
우리 이제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이 돈으로 강남에 레스토랑을 열 거예요. 지영은 태중과 미래를 계획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지영이 놓친 중요한 조항이 있었죠. 식당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양도 전까지 지영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분이는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제보했죠. 지영의 탈세 증거를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도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건을 신고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죠. 한편 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죠. 정분이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조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제이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제이는 혼자 버스를 타고 온 것이었죠. 여기가 할머니 집이었는데 제이는 빈 집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정분이가 다가왔죠. 김희선의 모습으로. 얘야, 왜 울고 있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여기 살았거든요. 정분이는 손자를 알아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체를 밝힐 수 없었죠. 할머니를 많이 좋아했구나. 네, 할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엄마 때문에 제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정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정분이는 제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말했죠. 할머니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제이가 돌아간 후 정분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사랑하는 손자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분이는 지영을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지영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분이는 서류를 꺼냈죠.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탈세 혐의로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다 있더군요. 장부 조작, 매출 누락, 직원 급여 허위 신고까지.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 사건 관련해서요. 지영이 깜짝 놀라 정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왜? 그건 사고였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분이는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이었죠.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에서 지영이 정분이를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죠. 지영은 충격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에 다 찍혔더군요. 당신이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증거죠.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그때 정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정말 그 시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지영이 고개를 들어 정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무슨 소리예요? 정분이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발도 벗었죠. 염색했던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지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안 돼. 이건 어떻게... 나야, 지영아. 내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 시어머니.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령을 본 것처럼 공포에 떨었죠. 죽었어야 했는데 왜 살아있어? 하늘이 나를 살렸지.
내 죄를 밝히라고 정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정분이에게 달려들었죠. 다시 죽여주겠어. 하지만 정분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죠.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서지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지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영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다 꾸민 거라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영상도 있고 정분이의 증언도 있었죠. 지영이 끌려가면서 정분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민수는 이미 끝났어. 제이도 내가 데려갈 거야. 정분이는 담담하게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끝났으니까. 지영이 연행된 후 정분이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원룸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죠. 정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야. 민수는 어머니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였죠. 엄마, 정말 엄마야? 그래, 나야. 미안해. 너무 늦게 왔구나. 민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엄마가 살아계셨구나. 정말 살아계셨구나. 정분이도 아들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너를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정분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죠. 지영이 자신을 밀었던 일,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했던 복수까지.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지영의 이상한 행동들,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이제야 설명되었죠. 엄마, 정말 힘드셨겠어요. 너도 힘들었지. 이제 다시 시작하자. 정분이는 제이도 데려왔습니다. 제이는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죠. 할머니, 정말 할머니예요? 살아계셨어요? 그래, 우리 제이. 할머니가 돌아왔어. 세 사람은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죠. 태주는 지영이 체포되자 바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도 공범으로 수배되었죠. 지영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던 증거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분이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제이와 함께 다시 해안가 집으로 돌아왔죠. 집은 1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청소하며 예전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영 살인미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정분이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민수와 제이는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죠.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서지영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여기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영이 정분이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실수라고요? 정분이가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그날 지영은 제게 땅 문서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하지 않자 절벽으로 밀었죠. 이것이 실수입니까?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가 실종된 후 즉시 재산 정리에 나섰습니다. 또한 남편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불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지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죠. 바로 태준이었습니다. 도망쳤다가 체포된 태준이 검찰과 사법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영 씨와 관계를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자주 말했죠.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고. 지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태준, 내가 어떻게 나를...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저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입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노인 실종 처리 기간, 상속 절차, 휠체어 사고 위장 같은 검색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영의 계획적 범행이 명백해진 순간이었죠. 휴정 시간, 정분이는 복도에서 지영과 마주쳤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죠. 왜 살아난 거야? 죽었어야 했는데. 지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살렸어. 내 죄를 밝히라고. 난 단지 내 몫을 찾으려 했을 뿐이야. 그 많은 재산을 혼자 갖고 있으면서 정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사람을 죽이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어. 당신이 뭘 안다고. 가난하게 살아본 적 있어? 매일 빚독촉에 시달려 본 적 있어? 지영의 절규에 정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도 어렵게 살았어.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어.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민수가 증인으로 나섰죠. 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영은 늘 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어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민수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제이도 증언했죠. 엄마는 할머니한테 늘 못되게 굴었어요. 할머니 방을 뒤지고 서류를 찾아다녔어요.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피해자를 다시 해치려 했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지영의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최후 진술 차례가 되자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매일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살인미수,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징역 20년. 법정이 조용해졌죠. 지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이라니. 정분이는 일어나 법정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영이 소리쳤죠. 기다려요. 정분이가 돌아봤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정분이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길 바라. 법정을 나온 정분이는 민수, 제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제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정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지영의 본심을 몰랐고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너는 잘못 없어. 지영이 너를 속인 거야. 그래도 제가 더 현명했다면. 정분이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분이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제이가 웃었죠. 역시 할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민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미소였죠.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충분히 강해. 정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죠.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정분이는 자신에게 되뇌었죠.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고 그 기적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살아난 이유였다고. 며칠 후 순자 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정 여사님,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에요. 두 분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분이는 약속대로 순자 씨 부부에게 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죠.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 여사님이 무사한 게 가장 큰 보답입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 정분이의 생존을 축하했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정분이는 마당에서 휠체어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과 같은 자리, 같은 휠체어였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편안했습니다. 민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날씨가 좋은데 바닷가 산책이라도 할까요? 정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절벽 근처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극복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바닷가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분이의 생존과 진실이 밝혀진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이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그 땅 개발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개발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던데. 정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팔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계획이 있어요. 며칠 전 정분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안가 땅의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곳에 노인 복지센터와 청소년 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제이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죠. 할머니, 우리 땅에 좋은 일하면 어때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요. 정분이는 손자의 제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이는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죠. 절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정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그곳에는 이제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정분이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 해냈죠? 우리 아들과 손자를 지켰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위로처럼 들려왔죠. 그때 제이가 달려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죠. 할머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주제가 가족의 사랑이었는데 할머니 그림을 그렸거든요. 제이가 상장과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정분이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민수와 제이가 함께 있었죠. 그리고 하늘에는 할아버지가 구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제이는 재능이 있어. 정분이가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도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 언니 동생 서지민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영의 동생이 찾아온 것이었죠. 지민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언니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지민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영이 감옥에서 쓴 편지였죠. 언니가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읽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전해드립니다. 지민이 돌아간 후 정분이는 한참을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죠. 엄마, 읽어보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겠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정분이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읽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일주일 후 복지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정분이가 삽을 들고 첫 삽을 떴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정 여사님, 정말 대단한 결정이십니다. 마을을 위해 이런 큰일을 하시다니. 정분이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마을이 제게 준 것이 너무 많거든요. 민수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수산물 가게를 열었죠. 지영과 했던 화려한 식당과는 달랐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가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단골이 되어 주었죠. 민수 씨, 오늘 생선 싱싱하네요. 네, 새벽에 직접 골라왔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좋은 것만 골랐죠. 정분이도 가끔 가게를 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계산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제이가 마시멜로를 구우며 물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정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행복이란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충분히 행복했죠. 응,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가 돌아오셔서.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불꽃이 타오르며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났죠. 정분이는 문득 지영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편지. 언젠가는 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절벽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그 바람이 모든 아픔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요? 제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돼. 그럼 저는 화가가 될래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정분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죠. 계절이 바뀌고 복지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정분이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센터가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자 씨 부부도 왔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왔죠. 심지어 박 변호사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사랑만 남기자.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도 삶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며 은빛으로 빛났죠. 정분이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절벽이 보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아픈 기억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살아남은 증거, 이겨낸 흔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정분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사랑은 상처받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바닷바람과 함께, 파도 소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